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신기가 있는 어머니의 꿈. 먼저 우리 엄마는 아주 약간 신기가 있어. 딱 봐도 기가 조금 세 보이시긴 하는데 그게 막 기에 눌린다거나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야. 대표적으로 약간의 신기 느낌이라고 느낀 걸 먼저 약간 풀어볼게. 어느 날 자영업하는 우리 집이 새로 가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게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꿈을 꿨어. 큰 전신 거울 앞에 엄마가 자기 모습도 비추고 서 있으셨대. 근데 거울 속이 자신이 주머니에서 보석을 꺼내더니 도로 주머니에 나오면서 웃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꿈에서 자신의 주머니가 갑자기 무거워졌다고 하셨어. 그래서 바로 샀는데 사고 나서 알고 보니 그 가게는 1,000만 원쯤 이득 보고 샀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런 분이신 우리 엄마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셨어. 태몽을 꿨는데 웬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구마 밭이더래. 가서 저도 고구마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은 없었지만 그게 꿈이니까 무섭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 그 할머니가 바구니에 있던 고구마를 꺼내서 손으로 마구 지시기더니 내미는 거야. 그 꿈을 2번 꾸셨고 2번 모두 유산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어릴 때 음식을 잘못 먹고 급체를 하신 적이 있으셨대. 근데 밤이고 엄마 어릴 때는 시골이라 그 밤에 어디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아랫목에 누워 계셨대. 꿈을 꾸셨는데 왠지 방 밖으로 나가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문을 열고 발을 디뎠어. 근데 마치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나는데 밖으로 나갔더니 딱 봐도 저승사자가 서 있더라는 거야. 무서워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하니 저승사자를 따라갔대. 한참 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멀리서 새벽 달게 울었어. 저승사자가 멈칫하더니 손을 휘 저으면서 가라고 하셔서 돌아왔고 급체는 씻은 듯이 나으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에서 얼굴은 모르겠는데 도포 입은 할아버지가 나오셨대. 막 번호를 불러주시길래 꿈에서 이건 로또 번호다 하면서 급하게 막 외웠어. 근데 마지막 번호를 부르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들으면 너의 남편이 명이 짧다. 들을 테냐? 라고 하시더래. 엄마는 그 순간 됐다고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고 꿈에서 바로 깨셨어. 방금 전 꿈임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그렇게 외웠던 번호는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 지금 우리 아빠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밀 건강검진 결과 간주차 아주 깨끗하시다고. 만약 엄마가 거기서 번호를 선택했다면 조금 오싹하더라. 2번째 이야기, 숲의 사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려 한다. 솔직히 나도 당사자가 아니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중학교 시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데다 선생님도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았다. 부모님은 불륜으로 인해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도 맞아서 몸은 멍투성이었고 그날은 얼굴까지 울퉁불퉁해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내가 살던 곳은 꽤 시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불량배들조차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죽을 생각으로 입구에 쳐져 있던 밧줄이랄까 종이 덩어리를 띠처럼 연결한 것을 넘어갔다. 길 하나 변변치 않은 곳을 계속 걷자 탁 트인 곳이 나타났다. 나는 여기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죽자고 생각했던 주제에 목을 맬 끈이나 칼 같은 것도 없었다. 낙서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찢어진 가방 안에는 역시 흉한 골이 된 교과서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근처의 나무에 기대 있다.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그 당시 나는 매일같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은 아픈 데다 정신적으로도 피로한 상태였기에 쉬어야 하는데도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 어느새 다음 날이 된다. 학교를 쉬어도 부모님 중 한 명이 불륜 상대와 함께 집에 와서 신경 쓰인다. 때로는 부모님에게조차 맞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예 죽기로 마음을 먹었던 탓일까? 마음이 편해졌던 것인지 몸이 한계였던 것인지 나는 쉽게 잠에 빠졌다. 그런데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고 있던 왕따는 무시와 폭력과 험담이 모두 섞여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빌 뿐이었지만 욕은 모두 들린다. 그렇게 쉬는 시간에 들려오는 것처럼 험담이 들려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평소처럼 구체적인 험담이 아니었다. 기분 나쁘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던가 냄새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뭐야 저건이라던가 뭐하는 거야 라는 어쩐지 어리둥절해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화가 난 것 같은 말투였기에 나는 분명 험담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마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 슬퍼졌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어두컴컴해졌다. 그렇게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힘든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싫다고 울부짖었다. 정신을 차리자 눈앞에 3명의 사람이 보였다. 분명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도 지역의 유력자로 유명한 할머니와 그 집안 사람인 것 같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사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워낙 힘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내 편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녀석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나를 손자에게 데려갔다. 그렇지만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대단히 겁에 질려 있었다. 너덜너덜한 꼴에 나에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그 이후 우리 집에 연락이 갔고 나는 스트레스와 부상 문제로 인해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했다.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던 놈들이나 선생님 거기다 교장마저 나에게 사과를 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내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할머니에게 불려서 그 집에 가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지만 할머니가 지역의 유력자였던 이유는 영매로서 예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그 집안의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던 출입이 금지된 숲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가지각색의 것들을 텔레비전 마냥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영상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되든 좋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잃었던 바로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내가 집이나 학교에서 받고 있는 처상어, 숲속에 쓰러져 있는 영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알고 있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공정한 성격을 가진 분이셔서 그런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한다.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정신이 이상해져서 죽거나 미쳐버린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숲속의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내 목소리는 무척 불쾌하다. 2번 다시 오지 마라.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목소리는 기분이 나쁘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다. 내 목소리에는 사람이 아닌 것, 특히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울부짖은 탓에 숲속의 사람의 상태가 대단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숲에는 가지 않았지만 양치를 포함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서먹서먹해졌다. 결국 나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도망쳤다. 일을 하다 보니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전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아 10여 년 만에 화해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다. 집에 가는 도중 우연히 그 숲을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5살 먹은 딸이 울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숲속의 프리큐어에 나오는 이스가 무서운 얼굴로 노려봤어. 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는 딸을 아내에게 맡겨서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에 보냈다.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숲 앞에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여담이지만 정말로 귀신이 나온다는 집을 일부러 빌려서 사흘 정도 집 여기저기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그러자 어느새 이 집의 흉흉한 분위기가 싹 가셨다. 부동산 업자나 옆집 사람도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놀랐을 정도였다. 나 자신에게 영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 숲에서 겪었던 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상한 일은 겪은 적도 없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솔직히 나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인간이 무섭다. 그 사건만 해도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다른 모든 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다. 마치 나만 다른 세계에 뚝 떨어진 기분이었으니까. 3번째 이야기, 옆집 아저씨. 때는 2004년이다. 고3 지옥을 마친 나는 신촌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집은 서울이었지만
통학하기에는 집과 거리가 제법 멀었고 혼자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신촌역 5분 거리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자취하는 건물 1층은 식당이 있었고 지하 4인 노래방, 2층부터 4층은 원룸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었다. 난 2층에 살았었다. 원룸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정할 정도로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한다. 그렇게 자취를 한 지 2달 정도 지나고 1층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갔었는데 만석이었다. 식당 사장님은 이 건물 사람 아니냐며 저기 이 건물 사람 혼자 밥 먹는데 합석해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겠냐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고 식당 사장님은 혼자 밥 드시는 옆집 아저씨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와 안면이 떠서 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가 택배 받을 게 있는데 며칠 정도 집에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받아줄 수 있냐고 물어서 대신 받아주기도 했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택배가 왔었는데 그 아저씨 연락처 뒷자리가 1818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참 특이하신 사람이네라고 생각했었다. 그 후 기말고사 기간이었다. 이번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택배 기사님께 택배 왔다고 전화가 왔고 좀 급한 택배였기에 혹시 옆집 벨 눌러보고 사람 있으면 맡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택배 기사님이 옆집에 맡겼다고 다시 전화 주셨다. 이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옆집에 불도 켜져 있었고 안 주무시는지 음악 소리와 인기척이 들려서 실내를 무릅쓰고 벨을 눌러보았다. 잠시만요 하고 말하더니 몇 분 후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소리와 함께 속옷 차림의 아저씨가 나오셨다. 택배를 건네주며 학생차 한잔하고 가지? 하고 물었는데 그날따라 친절하던 아저씨 눈빛이 무슨 짐승 같았고 왠지 모를 사이기도 느껴졌다. 게다가 피곤하기도 한 상태라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도 아저씨와 인사하고 지냈고 언제 소주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 못했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가는데 폴리스 라인이 옆집에 쳐져 있었다. 처음엔 옆집 아저씨 무슨 일 있나 걱정했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러 명을. 친절하던 옆집 아저씨가 살인마 유영철이었다. 그 뒤 유영철 사건은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됐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짜증도 났었고 무엇보다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방 빼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영철 다큐를 보다가 놀란 건 유영철은 살인을 하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혹은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를 들으며 시체를 토막냈다고 한다. 내가 택배 받으러 갔던 날도 시체를 토막내고 있었을까? 만약 그날 같이 차 한잔 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존재. 고등학생 때였어요. 98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제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우리들 중에 노안이 없는 관계로 술집 출입이 쉽지 않았어요. 어느 한날은 석계역에서 모였는데 그때 단속기간이어서 그런지 술집이 도저히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뚫리는 곳 찾아서 가긴 했지만 그 뚫리는 곳을 가기 이전에 너무 들어가질 못해서 영업을 안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려 하고 그랬었어요. 잠겨있는 게 확실한데도 그냥 한번 문 손잡이 돌려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요. 그런 시도를 해보다가 사건이 생겼던 곳이 하나 있는데 술집이 지하였고 입구 앞에는 입간판이 있었어요. 간판불도 들어와 있었고요. 하지만 입구 안쪽은 완전 깜깜했죠. 친구들 중에 누구도 그곳이 영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여기 가볼까 하는 말은 나왔지만 그냥 꺼내는 말이었죠.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뺀찌를 당하던 와중이라 그 가게를 그냥 지나치려던 와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말을 꺼냈어요. 들었다 어보라고. 그 말에 친구들끼리 말을 섞다 보니 갑자기 담력 테스트가 되어버렸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A는 못 들어가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먼저 말을 꺼냈던 친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입구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움이 가장 없었던 제가 답답해서 친구 보고 따라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 먼저 내려 들어갔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계속 내려갔죠.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친구가 제 옆구리 옷깃을 잡더라고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나갈까 생각도 했는데 뒤따라 오던 친구가 제 옷깃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저는 친구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 거고 그것도 뒤따라 오던 친구를 제끼고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쪽팔리니까 일단 계속 내려갔어요. 계단이 하나도 진짜 안 보여서 감각만으로 내려갔는데 뒤에서 옷깃 잡은 친구는 옷깃을 자꾸 밀어요. 계속 내려가다 보니 앞이 막혀 있었어요. 저울을 더듬어 보니 왼쪽이 뚫려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 하나. 그런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이 정도면 담력 테스트도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야 여기 꺾여 있는데 안쪽에도 불 안 켜져 있어. 올라가자.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제 옷깃을 잡고 따라왔던 애가 더 내려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따라왔던 애가 마치 날 시험해 보려는 듯이 말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갑자기 짜증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짜증나는 거 반 무서움 반이었죠. 야 깜깜한데 잘못 내려가다 다쳐. 그럼 너 혼자 두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친구가 한 번 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자. 하면서 옷깃 잡은 손을 밀대요. 무서운 것도 있고 해서 짜증이 느껴져 뒤 돌면서 올라가라고 말하며 밀려고 하는데 제 옷깃을 잡은 손의 느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원래 하려던 대로 살짝 밀려고 하는데 손이 허공을 가르더군요. 친구가 나 밀고 도망간 건가?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올라가는 소리도 안 났어요. 뭐지? 원래 조금 무서웠지만 얘가 소리 안 나게 몰래 올라갔나? 나 무섭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 했나 봐요. 혹시나 친구가 벽 같은데 옆에 몸 낮추고 붙어서 보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 의심 가는 부분 손 휘저어봤는데 없어요. 뭐지 귀신 같은 거 생각은 안 했는데 아니 조금은 했나? 어쨌든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에 나 지금 혼자 있는 건가 하고. 그래서 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쩌면 혹시 친구가 내가 휘젓는 손 피하면서 숨어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폭이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평범하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와보니 저를 뒤따라 왔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서 겁나서 먼저 튀어나와 있었고 나는 뉘앙스로 너 언제 올라왔냐? 라고 하니 뭔 말이야? 너 어디 갔었냐?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우리. 이러는 거예요. 옷이 뭐지? 얘네들이 나 놀리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 거 싶었어요. 얘들 말로는 나 들어가는 거 보고 지들은 딴 데로 몸 숨겼대요. 제가 금방 다시 올라와서는 자기들 없는 거 보고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한 명이 근처 편의점을 들어갔고 또 한 명 따라 들어가고 또 한 명 따라 들어가고 저다 다 같이 들어가게 됐대요.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각자 할 걸 하고 나왔고 그 시간 정도면 분명히 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자기들을 찾아 어디 다른 데로 갔나 보다 여기 있으면 다시 오겠지 하고 있던 거래요. 굳이 그 깜깜한 곳을 들어와서 찾을 시도까지는 할 생각을 안 했대요. 거길 왜 들어가냐고 하면서 저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얘들이 나 진짜 무섭게 하려고 장난친 건가?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웃기 잡고 밀기도 하고 그래 놓고 그것을 귀신이 한 소행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건가 싶었죠. 내가 평소에 무서움 안 타니깐 나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하고요. 근데 애들 분위기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네가 내 옷 잡고 밀고 땡기고 안 했냐고 하는 말을 자기들 겁주려고 구면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고 뻥치지 말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장난친 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다른 무언가가 같은 생각도 했지만 친구들의 장난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때 그랬던 거 너희들 장난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얘네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기억도 제대로 못하대요. 제 옷깃을 잡고 밀고 좀 더 내려가 보자고 말하던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사고.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2월 중순 나와 여자친구 R은 강의가 끝나고 밤에 길거리를 걷고 있었다. R은 1월부터 어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 그 이후 우리들은 또 그 남자가 따라다니지는 않는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 R은 트라우마가 생긴 탓인지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다.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주변의 가게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빛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오늘 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알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모퉁이 두 곳을 지나 터널을 지나오자 앞에 밝은 큰 길이 보였다. 우리는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알이 입을 열었다. 저기, 응? 알이 가리키는 몇십 미터 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서서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뒤로 돌아 그대로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등을 보이는 것이 더 무서웠다. 결국 우리는 그대로 앞을 향해 걷기로 했다. 앞으로 30미터. 큰 길에는 아무런 일 없이 차가 오가고 있다. 이제 20미터. 알은 내 팔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 쥐고 있다. 10미터. 한겨울인데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른다. 식은땀을 흘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눈을 내리깔고 될 수 있는 한 앞을 보지 않으려 하며 걸었다. 이제 5미터, 4미터, 3미터, 2미터, 1미터. 어라? 남자는 우리 곁을 스쳐서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 버렸다. 저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뒤를 돌아 확인하는 것은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대로 질주해서 그 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파란 불이 깜박이고 있다. 급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그때 끼깁. 우리 바로 앞에서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다. 양쪽 차 모두 움푹 패어들고 승용차의 앞유리에는 피가 물들었다. 곧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한 채 눈앞에 참사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겨우 도망쳤다고 생각한 큰 길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저기, 응? 저기 봐. 나는 알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길 건너편 잔뜩 모인 사람들 속에 아까 그 남자가 있었다. 역시 그 놈이었다. 표정이 없는 얼굴로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잠시 째려본 후 놈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6번째 이야기, 얼룩. 학창시절 내리마에 있는 낡은 목조 맨션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 산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친구가 묻고 가게 되었다. 술을 마시던 중 막차 시간이 지나버려 어쩔 수 없이 내 방에 온 것이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방을 대충 치워서 어떻게든 친구가 잘 공간을 만들자 이미 새벽은 새벽 2시였다. 그렇게 둘이 누워 눈을 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야, 저거 말인데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냐? 친구는 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건 그냥 얼룩이야. 아마 위층에서 물이라도 새서 그런 거겠지. 천장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더럽다는 것은 이사 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저거 좀 괴상한데. 친구는 일어나서 천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냥 얼룩이라니까. 나는 친구의 행동이 신경 쓰여 일어나 불을 켰다. 불 켜니까 안 보이네. 그냥 얼룩이라고. 친구는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가까이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얼룩을 덮었다. 이게 아마 입일 거고. 그리고 이건 눈이지. 코는 여기고 뭔가 다른가? 평소라면 방에 불은 끄고 누웠었지만 친구가 화장실에 갈 때를 생각해서 화장실에 백열전구만은 켜놓은 상태였다. 친구는 옆으로 누우면 그 얼룩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끈질기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야, 그런데 이렇게 자면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자는 거지? 친구가 그렇게 말한 순간 방이 흔들렸다. 우리는 숨을 내쉬는 것조차 잊고 서로를 마주봤다. 지진이겠지? 내가 겁을 내며 방에 불을 켰을 때였다.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천장에 확실히 죽는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시끄러워. 그리고 그 순간 방의 벽을 차는 것 같은 소리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소리는 분명히 오른쪽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초조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친구를 말렸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지금 현관문을 열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러는데. 이런 방에는 있기 싫다고. 친구는 목소리를 죽이고 투덜댔다. 나는 친구 앞을 막아섰다. 금방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지? 그 방은 빈 방이야.
나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친구에게 말했다. 아무도 안 산다고. 그 다음날 나는 그 맨션에서 나왔다. 얼마 전에야 그 목조 맨션이 있는 장소 부근까지 가보았다. 지은 지 40년 정도 되었던 그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7번째 이야기 공원. 친구 타카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라고 한다. 그날 타카시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빠른 걸음으로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가로등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택가라고 해도 도로는 무척 어두웠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타카시는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집 몇 군데를 지나 공터에 나오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키로 보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 같았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을 지나쳐 가려고 하자 그 아이가 말을 걸어왔다. 제 사공원은 어디에 있나요? 타카시는 발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조금 더러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소년이었다. 언뜻 보인 손발에는 흉터 같은 것이 보였다. 하지만 얼굴만은 너무 어두웠던 터라 보이지가 않았다. 4번째 공원이랑. 이리저리 소년을 살피며 타카시는 생각했다. 물론 타카시가 있는 곳 주변에는 공원이 많았다. 야구장이 안에 있을 정도로 큰 1번째 공원. 작지만 놀이기구가 많은 2번째 공원. 큰 모래와 체육시설로 구성된 3번째 공원. 하지만 4번째 공원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타카시에게 소년이 손을 뻗었다. 안내해주세요. 그것은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타카시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을 쳐냈다. 그 순간 소년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마치 물속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타카시는 겁에 질려 전속력으로 집에 도망쳐 왔다고 한다. 다음날 지도를 뒤져보았지만 4번째 공원이라는 곳은 지역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